자, 보죠. 자, 6번에 나지와 건부지가 있는데, 자, 나지는 깨끗한 토지를 얘기해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사적 제한이 없어요. 이 사적 제한은 민법상 제한. 민법상 제한을 얘기하는데, 저당권, 전세권 또는 지상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이 토지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아무것도 없고, 건축물도 없고,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공법상 제한이 나오면 받지 않는 토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은 모든 토지가 받아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 공법적 제한이 나왔다는 건 받는 상태냐 안 받는 상태도 있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안 받는 상태는 없어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지는 사법상의 제한만 없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있는 토지예요. 내가 건축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나지를 사면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비싸요, 싸요? 비싼 땅이에요.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건물이 있는 아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땅을, 건축물이 있는 아래 땅을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가격은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나지의 가격이 건부지의 가격보다 높다. 건부지가 감가가 됐다를 건부 감가라 그래요. 건부지가 가격이 낮다.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규제가 강화된 지역,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개발을 하지 말라는 구역이죠.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건 뭐냐면 건물 지어서 건축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건축 짓지 못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라. 그린벨트. 자, 근데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수진 않아요.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안에 땅이 있겠죠. 건부지가 있겠네요. 얘는 비싸요, 싸요? 비쌀 거예요. 다른 땅은 건물 못 짓는데 이 땅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같이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정부가 개입되어서 수용해서 보상할 때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부산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규제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 지역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좀 더 비쌀 수 있더라.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요. 일반적으로는 건부지가 가격이 낮아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격이 일부 높아질 수 있는 예외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외적인 거죠. 여기에 나지 갱지 저지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즘 최근 10년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굳이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법지 빈지 보죠. 법지 빈지. 자,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가 법지예요. 법으로 인정됐다는 건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됐으니까 등기부는 있어요. 근데 이용 가치가 거의 없다.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활용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이걸 법지라 그래요. 경사진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인데 예를 들면 이런 토지가 있다라면 이렇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이라 해보죠. 여긴 집 짓고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집 지을 수 있는데 여기 땅을 보니까 을의 등기부가 있어요. 을의 땅이라고 등기부는 있는데 경사가 넘어져서 거의 이용 가치가 없죠. 이런 땅을 법지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있는데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이런 걸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지라 그래요. 자, 얘 정반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가치가 많은 토지를 반대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는 없어요. 누구 땅이라고 등기부는 없는데 활용 가치가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걸 해안선이라 그래요. 해안선부터 바로 지적공부, 즉 등기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띄어져서 여기서부터 등기부가 시작돼요. 즉 공적 장부,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땅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땅 주인은 없어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에 가건물 짓고 조개구이 장사집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이거 바닷가니까. 그래서 활용 가치는 높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데 활용 가치, 이용 가치가 높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렇게 나오면 빈지, 바닷가라고 얘기해요. 정식 명칭으로 정식 정의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토지를 이걸 빈지라고 한다. 법제의 반대죠. 자, 그러니까 법제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서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면 법지, 활용가치는 없다. 근데 반대로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바닷가 나오면 빈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휴한지와 유유지. 쉴휴예요. 쉴휴. 쉬는 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 인삼 재배한 다음에 농작물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쉬게 하면서 퇴비나 비료 같은 거 하고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쉬는 토지.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다시 정리하면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자, 아까 공안지가 있었어요. 자, 도시 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유효지, 유원지, 놀러 가는 곳, 유원지, 놀러 가는 곳, 유자 생각하면서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즉, 농지 중에서 농작 안 하고, 경작 안 하고, 그냥 잡초밥 무성하게 놀리는 토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안지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고, 휴한지가 있다라면 얘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안지와 유유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거,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공자는 빌공,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유자는 유원지, 놀러가는 곳,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기타 토지 보죠. 자, 포락지.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포락지. 자, 한자를 보니까 포구에 떨어진 토지예요. 포구에 떨어졌다.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배가 드나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한국 없어도 배는 드나들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해요. 물에 가라앉았다. 바다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뭐 호수 밑으로 가라앉았다. 물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모두 다 포락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락지는 물에 가라앉은 토지예요.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에 침식되든지 집안이 절토되든지 무너지든지 결국 수면 밑으로 잠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 밑으로 잠겼다. 전이나 답 등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천으로 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다 아래 가라앉았다, 호수로 잠겼다 이런 건 다 포락지라 그래요. 결국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중요한 건 아니고 고압선이니까 고압선 아래의 토지, 소지. 자, 원지라고 하는데 이 소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한자로. 원래 바탕소. 그러니까 원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원지라고 해요. 원지라는 말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등장했고 소지가 나왔어요. 원래 바탕소. 자, 1단지. 자, 1단지는 한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토지가 있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얘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1단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1단지라고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속이려고, 획지를 속이려고 냈던 거예요. 그래서 1단지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고. 자, 1단지는 불가분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가 있다면 한 덩어리를 묶어서 1단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표준지 중요하죠. 예,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표준지 나오면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라는 게 있죠. 이거 떠올려야 돼요. 있어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제발 좀 대답 좀 해줘봐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원칙 방법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좀 나와야 돼요.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거였죠. 맞아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대표성 있는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그러면 표준지는 왜 정하는 거예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역 요인이 비슷한 요인 지역 중에서 대표성 있는 기준 잡을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토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나오려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유사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 그러니까 지역 요인이 비슷한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잡을 건데 왜 잡냐 표준지를? 지가 공시를 위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돼요. 얘는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고 표준지를 속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표본지는 지가 공시와 관련이 없고 지가 변동률 측정을 위해서 선정한 토지를 표본지라 하고 얘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표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자, 여기까지 이제 토지의 분류했고, 토지의 분류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1단원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또는 아까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도 맞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올 수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암기했던 게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죠. 그러면서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 연, 세, 그 다음에 가, 중 이렇게 있죠. 여기에 공동에 뭐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여기에 단독도 있겠죠. 단독주택.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을 공간, 여러, 즉 공장이나 학교에 학생들이나 종업원들이 여럿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기숙사. 공동의 기숙사도 있죠. 이건 이제 이렇게 당연히 알 거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얘예요. 연, 세, 가, 중을 구분해야 돼요. 이 네 개를. 자, 그럴 때 연, 세, 가 중에 계층수가 4, 4, 3, 3. 한 동의 바닥 면적의 연면적 합을 뭐라고? 6, 6, 6, 6 이거예요. 660. 이때 중요한 건 자, 첫 번째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 나오면 아파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세 가중 4, 4, 3, 3, 6.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근데 보니까 얘하고 얘가 3개층, 3개층, 660, 660 이하야. 똑같죠? 그럼 구분을 해야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나오면 다중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다가구는 19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 외우면 좋고 일단 얘는 외워야 돼요.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연세 가중 4, 4, 3, 3, 6. 다중은 독립된 형태가 아니한 거. 아파트는 5개층 이상.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야죠. 자, 그럼 보죠. 일단 아래에서부터 보죠. 공동. 자, 아파트 몇 개층? 5개층 이상. 연립 나왔어요. 연립. 그러면 4, 6. 초가 나와야죠. 6초가. 그래서 660 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4개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연세, 4, 6,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660 이하, 4개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기숙사가 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일단 중요한 건 얘 봐야 돼, 얘. 학교, 공장 나왔대요. 학교와 공장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보니까
공동취사시설에 세대수가 50% 이상인 것, 즉 학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건 어디예요? 기숙사.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넘어가서 연세, 가, 중이 있죠. 다가구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36이죠. 36. 세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이것까지 외워두면 좋은데 굳이 뭐 19세대 이하는 사실 외울 것 같지는 않고 다중주택은 외워야 돼요. 다중주택도 얘와 똑같아요. 즉 세계층 이하, 660 이하가 똑같죠. 그냥 구분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라고 나와야 돼요. 옛날 하숙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학생과 직장인들이 여럿이 살 수 있는데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하숙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서 36 이하 이하. 얘는 그냥 36 이하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좀 비슷해요. 학생, 직장인. 하숙집이니까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하숙집에서. 근데 기숙사는 달라요. 뭐라고 나왔어요? 학교, 공장 이렇게 나온 거야. 학교, 공장. 이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빠뜨릴 수 없어요. 학교, 공장에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나오면 기숙사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보너스로 나올 때, 작년도 보너스로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출제자가 진짜 보너스 하나 줄게, 던져줄게. 이때 내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주택. 얘가 나오려면 얘는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취급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주택 외의가 중요한 거예요.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한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대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해 줄게. 이걸 뭐라고 한다? 준주택. 이런 건 사실 이건 뭐 공법에서 외우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이 정의가 나오면 주택 외인데 주거용으로 쓰인다? 준주택이라고 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아파트 중에서 여러 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놨어요. 화장실도 2개, 거실도 2개, 뭐 욕실도 2개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구분 소유할 수 없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등기부 2개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은 구분해 놨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부를 쪼갤 수는 없어요. 2개로 나눌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 이제 외워야죠 또. 자, 그러니까 1단원에서 세 문제가 보통 나와요. 세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 토지의 분류, 두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세 번째 한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 거냐, 아니면 주택의 분류가 나올 거냐, 아니면 표준산업 분류표가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일단 크게 부동산업은 업으로, 부동산업으로, 즉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즉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업으로 부동산업은 어떻게 구분될 거냐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때 크게 두 가지,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된다. 즉 기억해놔야 돼요.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은 당연히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인데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개발업도 공급업이에요. 개발자가 공급자니까. 그래서 얘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왔어요. 자, 임대 및 공급업을 임대업, 공급업인데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왔고, 자, 관련 서비스업. 중요한 건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가 뭐예요? 사후. 서비스가 뭐예요?
관리.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사후 관리라 그래요. 들어봤죠?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중개업도 서비스고 상담업, 자문업이라 그래요. 투자 상담하고 돈 받고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이건 다 고객에게 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기타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관리업도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했죠?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 공급업을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평가, 감정평가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요? 그냥 쟤 뭐 잘하네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막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외우려고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도 열심히 외우고 따로 시간 내서 외우면 훨씬 효율성이 있을 테니까 막 지금 편하게 듣지 말고 외우려고 해야 돼요. 머릿속에 반복하면서. 자, 이때 이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임대업은 이 부동산은 다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다 가능하더라. 이 부동산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건 얘는 다 아니에요. 이 관리업의 앞에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한대요. 즉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에 관리업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관리업 앞에 들어간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한대고, 관리업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거용, 비주거용만 관련된 거지. 기타 부동산은 관리업이 없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중개업은 대리업 포함하고 있어요. 중개대리나 경매대리 당연히 할 수 있고, 자문업은 투자 상담이죠. 뭐 연애 상담 그런 거 아닐 거고, 투자 상담, 감정평가를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거,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모두 가능하다.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근데 이때 관리업은 여기 기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고 기타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얘를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걸 쭉 읽어봐서 당연히 맞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업 있어요, 없어요? 투자업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투자할 수 없어요. 사고팔고를 계속하면서 이윤을 남기면 안 돼요. 투자업은 금지행위? 맞아요. 안 돼요.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설업 없고 뭐라고 나왔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왔죠. 건설업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지 건설업 없고. 금융업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거지 뭐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관리업이 나왔대요. 그러면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주거용, 비주거용 가능해요? 얘는 가능해요. 그런데 관리업이 있는데 이 앞에 기타 부동산 나왔어요. 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업이 있는데 사업시설이 나왔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아니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관리업 앞에 기타 부동산, 어떤 사업시설 같은 거, 특수시설 같은 거 얘기해요. 기타 부동산은 사업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관리업은 안 돼요. 해당 사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 투자업, 금융업, 건설업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없다는 거 알아야 되고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들어간 게 기타 된다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사업시설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 여기까지 공부가 잘 됐다. 그럼 두 문제 이제 확실히 맞출 수 있고 마지막 한 문제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보죠. 자, 얘는 사실 어려워요. 완벽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원이고 정확히 다 이해하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연결 짓는 게 중요하지 암기하는 거 절대 오래 안 가요. 암기했다고 해서 뭐 일주일이나 갈까?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암기해봤자 시간만 많이 뺏기니까 가능한 연결 지어서 외우려고 그래요. 자,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나올 거니까. 자,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자, 얘는 자연적 특성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속성, 없어지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포락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없어진 거예요? 물에 잠겨서 이용만 못하는 거예요? 이용만 못하는 거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토지는 없어요. 부중성, 만들 수 있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개별성, 같은 게 없더라. 인접성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토지가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이라 그래요. 얘들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는 게 없어요. 움직이는 거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만들지 못한다. 같은 거 없다. 눈에 보이는 성질이, 물리적 성질이 예외 없이 다 그대로 적용된다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 특성, 부부연계고. 근데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변하는 성질도 생겨나게 됐대요. 이 변하는 성질을 인문적 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변적이다. 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데 용도는 다양하죠. 토지용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쓸 수 없는 걸 쓸 수 있게 용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 간척지 같은 경우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바다 아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용을 못했어요. 물에 잠겨 있어서. 물을 막아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렸죠.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렸다.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어요. 쓸 수 없는 걸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가능하죠. 이때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이걸 용도를 바꿨다 해서 용도적 공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위치의 가변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부동성 때문에. 근데 주변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왔다, 장례식장이 들어왔다, 주변이 다 낙후되었다. 그럼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주변 환경에서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은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건 가능하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물리적 나오면 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자연적 특성의 부부 연계. 얘는 이제 인문적 특성이 하나 나온 거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이제 특성들만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 그냥 외우기는 좀 어렵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만 한번 잡아보죠. 일단 부동성. 부동성은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에요. 지역. 근데 우리가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어요. 제가 암기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외부. 아무도 안 나와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이게 암기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부동성은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와 관련돼 있고, 지역이란 단어는 다 부동성과 관련돼 있어요. 지역화, 국지화. 근데 단어의 뜻은 알아야 돼요. 지역화, 국지화는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요. 왜냐면 어떤 지역은 수요자가 많고 어떤 지역은 수요자가 없어요. 수요자가 많으면 땅값이 올라갈 거예요. 서로 살려고. 여긴 사는 사람 없으니까 땅값이 낮아지겠죠. 그럼 지역마다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라면 땅 남으면 이쪽으로 넘겨줘가지고 필요한 만큼 쓰면 될 거예요. 근데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가치가 다르고 수요 공급의 균형도 다르고 경제적 가치도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동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지역화, 국지화, 이게 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은 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인접성이 부동성과 비슷한 성질이에요. 인접성. 이 경자가 뭐다?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 이 합자가 뭐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왠지 느낌이 지금 세고 있어요. 우리 감정평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배우긴 했어요? 그래요. 공부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예요. 자, 보죠. 지역화, 지역시장, 지역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지화, 지역화, 지역시장. 중요한 건 지역마다 각다 다르다. 여러 현상이 지역마다 다르다예요. 다르다. 자,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대요. 사람이 직접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야죠. 토지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임장활동의 근거. 정부의 규제가 용이하대요.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다 규제하기에 용이해요. 숨길 수 없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숨길 수 없다. 조세 수입의 근거.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예요. 즉 어떤 여기가 경기도 영역이라면 내가 경기도 땅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산세를 경기도에 내야죠. 경기도 기분 나쁘다고 서울에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움직이지 않고 경기도 내에 딱 영역에 딱 박혀 있어서 고정되니까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 자, 없어지지 않는다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감가상각은 건물이 노후마모 파손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토지는 노후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생산하려면 다시 만들려면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다시 만드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얘가 임대료 수입이죠. 그 다음에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처분한 다음에 안 없어지니까 미래까지 계속 영원히 보존되면서 미래 수익을 보장해줘요. 이걸 당겨온 걸 뭐라고 한다? 가치. 그래서 자본이득의 가치 변화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옛날 거 공부해야 돼요.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쓸모 있는 정도는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야 돼요. 장래 쓸모 있는 정도가 있어야 현재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장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장래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보장해줘서 이걸 당겨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처음 가치와 나중 가치의 차이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가치를 인정해준다. 장래 수익을 인정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없어지지 않고 미래에 영원히 계속 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죠.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고 시장이 발달시키고 임대료 수익을 보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배운 지 얼마 되니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알겠는데 대답을 해봐요. 수익하는 법은 무슨 수익을? 장래. 정확히 좀 얘기해봐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또는 할인하여 뭘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임료 구하는 건 수익분석법. 원적, 환분. 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거죠.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정하는 거예요. 결국 장래 수익이 있어야 수익환원법이 가능한 거예요.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이해되는 만큼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차츰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배울 거니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부중성.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죄송해요. 만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하겠죠. 만들지 못해요. 생산비 법칙과는 관련 없어요. 만들지 못하니까. 그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을 늘리지 못한대요. 자, 보죠. 가격이고 양이에요.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증가하지 못한다. 비 내린다 이거죠. 무슨 탄력? 완전 비탄력. 그래서 양이 증가되지 못한다. 수직선이다예요. 그래서 공급 법칙은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다. 이때 이 수직선은 중요한 게 뭐가 일정한 거예요? 가격은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좌우 변하지 못하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이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걸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자, 만들 수 없으니까 부족할 거고 희소할 거예요. 그러면 희소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점 소유욕이 생겨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유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네요. 그럼 땅값이 비싸져요. 지가가 비싸지고 지대가 비싸진다. 발생이나 비싸진다. 고가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발생한다. 비싸진다. 그러면 땅을 이용하면 넓게 이용해요. 집중적으로 이용해요. 집중적으로 집약적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들지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즉 서로 살려고 하는데 만들지가 못하니까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 조절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만들 수 없어서 이제 이런 개념인데 공개념이 생겨났어요. 사회적 공공성, 공개념. 이건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토지에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어요, 정부가. 예를 들면 내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땅이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수용한대요. 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팔 수 없죠. 내 권리인데 무조건 정부가 수용하겠대요. 사가겠대요. 안 팔 수 없어요, 무조건. 그럼 내 개인 권리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이때 정부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 가진 땅이 없어.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 했을 건데 만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겠다. 뭘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개인 권리는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서 왔냐?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유효이용의 근거.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가졌는데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이때 정부가 하는 얘기가 헌법에 명시된 토지는 공개념이 있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개인 권리 일부 침해할 수 있다. 수용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개별성 뭐죠? 같은 게 없다. 다 개별적이래요. 그러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건을 하나의 가격으로 다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개별적이에요. 독점화라는 건 사실 다른 것도 관련돼 있긴 한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독점이라는 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갖는 거야. 똑같은 게 다른 사람 없어요. 독점화될 수 있다는 말도 쓸 수 있고 개별 분석 때 사용되고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토지를 잡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럼 대표성 있는 걸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원리 이론 도출이 곤란하대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리 이론을 도출하려면 예를 들면 원숭이 죽었다, 개 죽었다, 사자 죽었다, 호랑이 죽었다, 사람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다 죽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다 뭐냐면 동물이죠. 동물들이 죽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동물은 죽는다라는 일반화,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같은 게 없대요. 그러면 이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게 없어서. 같은 게 없으니까 비교가 곤란하고 가치 추계가 어렵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개별성 나오면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공개성이에요. 정보의 비공개성,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요인을 일일이 다 찾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게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얘기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자, 같은 것끼리 묶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표준화는 같은 것끼리 묶는데 표준화하기 어려우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야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화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정신 하나 없다. 물론 그럴 거예요. 열심히 읽어보고 관련 지어야 돼, 스스로. 여러분 논리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준 거고.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여러 개다. 자, 그러면 아까 최유효이용의 근거는 부정성이었어요.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용도가 하나라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최유효이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서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지만 토지의 이용은 여러 용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야 돼.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에요. 감정평가사에서는 여러 번 답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답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즉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부중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 이 두 가지가 이게 최유효이용의 근거다. 그래서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특성은 뭐고 인문적 특성은 뭐냐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자연적 특성은 부중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꼭 기억해놔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만들 수 없이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용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용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 가능하죠.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가 있죠. 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바다 아래 원래 있는 땅을 물에 잠겨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 있어요. 이걸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오른쪽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한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도가 여러 개니까 용도 전환,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땅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빠르게 좀 설명을 했지만 역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거 맞아요.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근데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하나씩 외우더라도 내 머릿속에 연관을 지으면서 외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는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얘는 왜 이렇지? 자기만의 뭔가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소설을 쓰더라도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어쨌거나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봤을 때, 자, 이런 얘기죠. 여기 땅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표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소유권은 공간에도 미치고 지하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무한대는 아니고, 여기는 정부 거고, 여기도 정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의 권리가 인정된다.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도 권리가 인정되고 지하도 권리가 인정된다.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해요. 땅 중간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권리가 인정된다예요. 근데 무한대는 아니죠. 이건 정부 거, 이건 정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적 공중권이나 공적 지하권은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은 개인 권리가 인정된다.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공중권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죠. 일조권, 조항권, 용적률. 특히 용적률은 공중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건물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TDR이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의 TDR인데 이 개발권도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예전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자, 지하권의 지하수 인정돼요. 지하수의 권리도 인정되고 한계 심도가 여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즉 공적 지하권과 사적 지하권의 경계를 한계 심도라 그래요. 한계 심도 이내는 사적 지하권이니까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거. 여기에 있는데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근데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죠.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적 지하권은 좀 틀린 얘기인데 이거 뭐 지워버리세요. 이건 X표 치고 하여간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감정평가에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지표권에 지표를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땅 안에 묻어져 있는 거죠. 묻어져 있는 건 지하권이고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에 해당된다? 지표권이 중요한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에 흘러다니는 계곡, 하천 이렇게 강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 자,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거. 용적률, 개발권도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얘가, 공중권을 활용하는 얘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그 다음에 개발권 이전 제도 이런 것들이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걸로 쓰고 무조건 막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방식을 좀 싫어해요. 어찌됐거나 한번 확인하는 방법으로 좀 쓰고 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쪽으로. 그리고 쉬는 시간에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좀 읽어봐요. 답은 못 찾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